1번부터 보시면은요. 다음 중 재고자산이죠. 그래서 재고자산 문제 나오면 평균법, 선입선출법 그쪽 파트 관련돼서 좀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평균법은 기초재고와 기중의 매입 또는 생산한 재고가 별도의 구분 없이 판매된다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래서 평균법의 뜻은 기초나 기말을 이제 어떻게 보면 섞어서 판다라는 뜻이고, 선입선출법은 뭐 먼저 파는 거죠?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파는 거고,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오는 거 먼저 파는 거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제품의 기말 재고가 과속 예상되면 이익잉여금이 과대액 예상된다. 요거는 이거 응용하셔야 돼요.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후입선출법이 크고 나머지는 무슨 법이 크다? 선입선출법이 크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응용하셔야 되냐면 원가만 반대해요. 맞죠? 그러면 거기 원가 얘기했어요? 기말 얘기했어요? 기말 얘기했죠. 그래서 기말이 작으면 이익잉여금도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은 누구만 반대라고요? 원가만 반대예요. 뭐만요? 원가. 근데 거기는 원가가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은 우리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3번 보시면 우리 수량 결정 방법에는 뭐뭐뭐 있어요? 계속, 기록법, 실질재고, 조사법, 섞어 쓴다, 혼합법. 그래서 틀린 거고. 우리 감모손실에 두 가지 있었죠. 정상적하고 비정상적.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매출원가에 뭐한다? 가산한다. 회계 처리는 할 필요 없다. 비정상적일 땐 영업의 비용 처리하고 회계 처리한다. 그 회계 처리할 때 계정 과목이 이거죠.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손실, 대변의 재고자산. 뭐 여기 재고자산은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원재료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적요 몇 번이요? 8번.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가세요. 계정 과목이 무슨 등록이요? 적요 등록. 그럼 요 옆에 있잖아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이익잉여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무슨 잉여금이래요? 자본 잉여금이래요. 그럼 여기 가서 쳐요. 컨트롤 뭐야? F. 2번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쳤더니 여기 나오잖아요. 무슨 조정이요? 자본 조정.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컨트롤 F가 있어요. 그래서 종류 물어볼 땐 무조건 컨트롤 F로 치세요. 그래서 타자가 빠르면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많이 쳐야 되니까.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무상증자라고 되어 있죠. 요 무상증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변의 2월이익 잉여금 자본의 감소, 대변의 자본금 자본의 뭐요? 증가. 그러면 자본 총계에는 변화가 없죠. 왜냐면 줄어들고 뭐 하니까요?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요. 다음은 한국산업의 대손충당금 나왔습니다. 일단 대손충당금 나오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 다음에 대손삼각비하고 기타의 대손삼각비. 그래서 대손삼각비는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하고 무슨 어음이요? 받을어음, 판매비와 관리비. 기타는 매출 채권이 아닐 때 대여금하고 뭐요? 미수금, 영업, 외비용이라고 했었죠. 이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보시면 정기말의 매출 채권 잔액은 50만원이고 대손충당금 잔액은 얼마예요? 18만원이에요. 그러면 대손충당금이
18만 원이었는데 단기 매출 채권 중에 15만 원이 대손 확정됐죠? 그러면 빼야죠. 그 다음에 전기에 대손 나오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대손 충당금. 그래서 플러스 만 원 하면은 4만 원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얼마예요? 21만 원이죠. 그러면 얼마 부족해요? 17만 원 부족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그래서 모자른 거 채워준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요? 보충법. 그 다음에 4번.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뭐 한 거요? 설명으로 틀린 것이죠. 잠시만요. 그다음에 보시면 정액법이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그래서 우리 정액법 구하는 공식 이렇게 되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래서 정액법의 뜻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뭐하다? 일정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요, 두 번째 보시면 상당한 원가 절감을 가져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 맞아요. 우리 자본적 지출에는 증축, 그 다음에 내용연수 뭐야? 증가,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장치 설치, 용도 변경. 그래서 결론은 자본적 지출은 돈 버는 행위예요. 그래서 3번도 맞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절세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감가상각은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체계적이고 합리적. 그래서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다 이런 걸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을 쓸까봐 세법에서는 정해놨어요. 뭐 기기장치는 정률법 이런 식으로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앞장에서 3개는 맞아야 돼요. 1, 2, 3, 4번 중에서. 왜냐면 요 정도 수준이면은 준비 어느 정도만 하시면 3개 맞출 수 있어요. 왜냐면 4개 다 자주 나오는 패턴 안에 있는 거라. 그 다음에 5번 요거 나오면 꼭 2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변경에는 2가지가 있어요. 정책의 변경하고 추정의 변경. 그래서 정책의 변경은 어떤 법을 바꾸는 거고 감가상각 방법은 아니고 소급법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은 감가상각이나 대손 요런 거고 무슨 법 쓴다 그랬어요? 전진법.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칙적으로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정책이니까 소급 맞죠?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3번에 별표 2개만 쳐넣으세요. 그래서 보시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 거기 보시면은 오류라고 되어 있죠. 오류는 2가지가 있어요. 중대한 오류와 중대하지 않은 오류. 그래서 중대한 오류는 300번대 정기 오류 수정손익이고요. 요 300번대가 자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대하지 않은 거는 900번대 전기 오류 수정 손익 쓰는 거고 요건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영업외가 되려면은 중대하지 않아야 돼요. 이 문제 나오면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안 나와요, 잘. 그래서 기억이 나락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왔을 때 틀렸다, 잘못된 건 아닌데 기왕이면 잘 준비하셔서 맞추시면 더 좋죠.
다음 거 보시면 6번. 선입선출법의 재료비 완성품 뭐예요? 환산량이죠. 그래서 보시면 당사는 종합원가 계산을 도입하여 원가 계산을 하고 있죠. 일단 무슨 법이에요?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무슨 양이요? 환산량. 그래서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 그 다음에 재료는 무슨 투입이에요? 전량 투입. 근데 거기 지금 보시면 뭔가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완성품이 없어요. 그러면은 완성품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요게 기억나야죠. 어딨어? 뭐가 기억나야 되냐면 제공품 뭐요? 수량 구하는 거. 그래서 제공품 수량.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공손품 수량.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초 제공품이 1000개고요. 착수가 몇 개예요? 5000. 기말이 몇 개예요? 2000. 그러면 완성은 몇 개가 돼요? 4000. 그래서 4000개 더하기 말이 말 먼저죠. 1 플러스 말이죠. 그래서 2000 빼기 몇이요? 1000. 그럼 몇 개 나와요? 5000개. 정답 몇 번이요? 4번. 요건 우리 그래도 그나마 많이 풀어본 것 중에 하나죠. 7번 원가 행태 나오면 변동비하고 무슨 비가 있어요? 고정비. 그래서 총변동비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총고정비는 일정하다.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뭐 할 때요? 조업도가 증가할 때. 그 다음에 준변동비는 혼합원가라고 해서 변동비도 있고 무슨 비도 있어요? 고정비. 무슨 요금이요? 기본요금. 그 다음에 중고정비는 일정 구간. 그리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이론 개수 안 나오면 좀 쓰세요. 시험 보기 전까지. 이론 개수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거든요. 문제 읽었는데 뭐 물어보는지를 몰라. 첫 번째. 그 다음에 뭐 물어보는지 알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정리가 되셔야 이론을 맞출 수 있어요. 이론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실기보다 이론이 더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다 우리 시험은 몇 점 합격이라고요? 70점. 그러면 원래 이론에서 12개는 맞아야 돼요. 그래야 70점 넘으니까. 그래서 이론이 11개구나. 11개 맞아야 되는데 11개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오시냐면은 조업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단위당 원가는 뭐 하대요? 일정하대요. 그럼 무슨 비 물어본 거예요? 변동비. 몇 번이요? 2번. 그리고 원서 접수하신 분들은 꼭 점수 계산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점수 계산하셔서 내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런 것도 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보조 부문 배부 방법,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그래서 직접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요? 절충 단계.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 원가를 오로지 제조 부문에만 배부하는 거 맞고요. 단계 배부법은 배분이 끝난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부하지 않는다 맞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순서 결정은 뭐예요? 단계죠. 그 다음에 9번.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개별 원가 계산. 우리 개별 원가 계산은 비싼 거에 쓴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종합은 어디에 쓴다고요? 싼 거. 그래서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종합은 소품종, 대량 생산. 작업지시서, 제조지시서, 작업 원가표. 공정이나 완성품, 환산량.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뭐하다? 중요하다. 무슨 제공품? 기말 제공품.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짓게 하므로 제조비와 제조 직접비와 제조 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하다. 맞고요. 그 다음에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를 기말 전에 배부할 수 있으므로 제품 원가 계산이 신속하다.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 실제가 있고 뭐가 있죠? 예정이 있죠. 실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확해요. 그 대신 계산 속도는 빨라요, 느려요? 느려요. 왜냐면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정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정의 단점은 부정확해요. 왜냐면 예정이라는 게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 대신 계산 속도는 어때요? 빨라요. 그래서 2번에 보시면은 신속하다 있죠? 요거는 예정에 대한 거예요. 왜냐면 예정이라는 게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측은 미리미리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실제는 항상 빨리 나와요, 늦게 나와요? 늦게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기요금 같은 거. 우리 전기 쓰죠? 그러면 전기 측정하러 오시죠? 측정했다 그래서 바로 금액이 나와요? 아니죠.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럼 일정 기간 지나면 고지서 나오잖아요. 그럼 고지서 보면은 얼마인지 알 수는 있는데 정확은 한 대신 속도가 어때요? 느려요. 왜냐면 이거 측정해 가고도 한 2, 3주 정도 후에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10번 단기 총 제조원가. 그래서 단기 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직접 경비죠. 근데 여기에서 얘기한 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제공품 제조원가 명세서 기초제공품 단기총 제조원가. 그 다음에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제품 계정도 있죠. 제품 계정은 어디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기초 제품, 그 다음에 단기 제품 무슨 원가요? 제조 원가. 그 다음에 매출 원가, 기말 제품. 여기에다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채우기만 하면 돼요. 기초 제공품 만원. 기말 얼마요? 2만원. 그 다음에 기초 제품 6만원. 기말 제품 얼마요? 3만원. 매출 원가 얼마요? 27만원.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24만원. 여기도 얼마예요? 24만원. 그러면 총은 얼마예요? 25만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11번) 다음 중 사업장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조업은 최종 제품 만드는 장소 맞고요. 건설업은 등기부상 소재지 맞고 매매업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맞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요거 한 2번밖에 얘기 안 해서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부동산이 있는 장소예요. 사업이 있는 장소가 아니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세금을 거둘 때 주요한 내용을 어디에서 하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만들 때는 최종 제품이 뭐 되는 장소요? 완성되는 장소. 왜냐면 완성돼야만 뭐 할 수 있죠? 판매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건설업. 건설업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대부분 건설업은 회사는 서울에 있는데 건물은 강원도에다가 짓고 부산에다가 짓고 전라도에다가 짓고 여러 군데 가서 짓잖아요, 실제. 근데 뭐는 걷어야 돼요? 세금은 걷어야 돼. 그러면 그 실제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법인이 있는 회사 소재지에서 전체적인 걸 하겠죠. 건물은 거기 가서 짓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 요 부동산 매매라는 게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고 파는 게 주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계약서 쓰는 거잖아요. 주로 이런 계약서나 이런 건 어디서 쓰죠? 회사 사무실에서 쓰잖아요. 그래서 사무실로 보고 부동산 임대업은 빌려 쓰는 건데 그러니까 국가에서 봤을 때에는 빌려 쓸 때에는 부동산이 중요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있는 곳에다가 이런 것들을 근데 왜 해주냐면은요. 세금 걷는 것 때문에. 뭐 걷는 것 때문에요? 세금 걷는 거. 그래서 보면은 이게 참 국가도 어쩔 수 없는데 이거 잡아야 되는데 요즘에도 계속 TV에 나와요. 기획부동산, 다단계 업체, 불법 다단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가에서 안 잡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기획부동산이 많이 파시면 파실수록 뭐 많이 거둘 수 있어요? 세금 많이 거둘 수 있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산 하나에 주인이 3,000명이에요. 조그만한 산 하나에. 네, 그런 경우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국가는 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 손 놓고 있냐면, 그걸 잡으려면 잡을 수는 있죠. 말도 안 되는 게 생기면은 그런 거 다 국가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걸 냅두는 가장 큰 이유는 뭐 거드셔야 되니까요. 세금 거드셔야 되니까. 그게 참 복잡다단해요. 그 다음에 12번 재화가 아닌 것인데 이거 어렵습니다. 일단 우리가 돈처럼 쓸 수 있는 건 재화가 아니에요. 통화처럼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거기 미음 있죠? 상품권. 예, 우리 상품권 뭐처럼 쓰죠? 돈처럼 쓰죠. 그 다음에 주식 있죠? 예, 주식도 뭐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돈처럼 쓸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미음하고 뭐요? 비음. 그 다음에 뭐 상품권이라던가 주식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화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 문제 잘 안 내거든요. 그 다음에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 우리 간주공급에 네 가지 있습니다.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인데 몇 가지 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자가공급은 또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이제 면세 관련된 거, 또 하나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 자동차 관련된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본지점 간의 거래.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이 아닌 것에 대표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연 10만 원 이하. 그리고 이제 경조사 관련돼서 회사에서 연 얼마 이하요? 10만 원. 그 다음에 저거. 또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게 월급. 월급은 소득세 냅니다. 부가세 안 내고. 이런 것들 종종 나오니까 좀 봐두세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번 폐업하면은 폐업 시 잔존재화니까는 맞아요. 1번은. 그 다음에 직원한테 주는 건 얼마까지는 된다고요? 10만 원. 근데 여기는 50이니까 안 되고. 자기의 과세 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에 쓰는 것도 간주 공급이에요. 요거예요. 자가 공급 중에 뭐와 관련된 거요? 면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트럭이라 괜찮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요 자동차는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1000cc 넘는 승용차. 왜냐면 이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랑 우리 불공할 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랑 같은 말이에요.
명칭은 조금 틀린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최근에 쓰는 용어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좀 과거 용어.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이거 빨리 외우세요. 우리 종합소득에 뭐뭐 있다 그랬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양도 아니죠? 근로 맞죠? 배당 맞죠? 퇴지가 아니죠? 그래서 5,200. 정답 몇 번이요? 2번. 왜 빨리 외우셔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수입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 잉여금 나오면 이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에요. 무조건 처분 결의일.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맞고요. 그 다음에 장기할부 조건. 장기할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 그래서 정답은 1번, 3번 두 개예요. 그리고 장기할부 나오면 꼭 요거랑 같이 기억하세요. 장기할부, 중간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지급 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나는 대로 계속 정리해야 되고 기억 안 나면은 또 뭐 해야 돼요? 확인해야 되고 할 거 되게 많아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일반 전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정도면 쉬운 횟수도 아니고 아주 어려운 횟수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한 10개는 나와야 됩니다. 지금 말고 시험장 가셨을 때.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7월 21일 문제 1번.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투자 목적. 투자 목적 나오면 무슨 부동산이요? 투자 부동산. 그 다음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투자 부동산이 아니에요. 외상으로 매입했죠. 그럼 외상 매입금 미지급금. 미지급금이에요. 왜요? 투자 부동산은 파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일단 첫 번째로 투자 부동산 자체가 기억이 안 나서 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외상 매입금 쓸 거냐 아니면 뭐 쓸 거냐, 미지급금 쓸 거냐. 요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 2번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달러.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외환 나오면 외환 차익하고 뭐야? 외환 차손. 그 다음에 외환산 이익, 외환산 손실. 그래서 위에 거는 실제, 밑에 거는 뭐야? 밑에 거는 결산대. 보시면은요, 일단은 요거 나오면 요렇게 좀 계산을 하세요. 외상 매출금 당시에는 2만 달러 곱하기 1200원이었어요. 그러면 2400이에요. 그 다음에 입금 시점에는 2만 달러 곱하기 얼마예요? 1300원. 얼마 나와요? 2600 나와요. 요렇게 꼭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월 25일 날 통장으로 2600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 매출금으로는 원래 얼마였어요? 2400 ABC. 더 받았다 덜 받았다 더 받았다. 외환차 익 얼마요? 200. (9월 27일) 바른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수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취득해야 하는 공채인데요. 공채에 별표 3개만 치세요. 요것도 종종 출제되는데 이거는 회계세무 안 가리고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언제 나올런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많이 자주 나올 때는 막 붙어서 나오다가 안 나올 때는 막 2, 3년 동안 쉬었다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채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공채는 어떻게 되냐면 구입 금액에서 공채 나오면 구입 금액 마이너스 공정 가치를 빼요. 그러면 요게 나머지가 부대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항상 쉬운 거 먼저 하는 거예요. 현금 30. 그 다음에 회사는 이를 뭘로 처리한대요? 단기 매매 증권 얼마예요? 22만원. 나머지는 자동차 살 때 부대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뭐야? 운반금.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하라고 회계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나오면 구입 금액하고 공정 가치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는 꼭 줘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해라.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면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땅을 샀으면 토지고 건물을 샀으면 건물이고 그것만 주의하시면은 문제 푸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10월 2일 액면가액 1000만원인 사채를 1020만원에 할증 발행하고 통장으로 받았어요. 1000 얼마요? 20. 그 다음에 사채 얼마요? 1000만원. 그 다음에 할증 발행했죠?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얼마요? 20. 끝. 참고하시고요. 그
11월 21일 취득가액 950만 원을 900만 원에 매각하고 다음에 받기로 했죠. 미수금 900 SJ. 그다음에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 900 얼마였어요? 50. 싸게 팔았어요? 비싸게 팔았어요? 싸게 팔았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뭐요? 손실 얼마요? 50. 되셨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몇 번이요? 2번 매입 매출 전표. (5월 30일) 보시면 카드로 제품을 팔았습니다. 매출액 카과 오리 임대 전자 필요 없고 대변의 제품 매출 얼마요? 200. 세금 얼마요? 20. 돈 줬어요? 외상으로 했어요? 카드니까 외상이죠? 외상 매출금 220. 무슨 카드요? 하나 카드. 카드는 이제 여러 번 넣어봤죠? 입력 자체는 뭐 이렇게 불편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요. 6월 24일 미국 YN 지사에 제품을 $10,000에 해외 직수출하고 그 다음에 수출 대금 전액을 이달 말일에 미국 달러로 받기로 하였다. 수출과 관련된 건데요. 수출 나오면 무슨 일 기준이요? 선적일 기준.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무슨 일 기준이요? 환가일 기준. 그 다음에 기준 환율이나 무슨 환율? 재정 환율. 그래서 보시면은요, 여기는 몇 월 며칠 날 선적했죠? 6월 24일. 그래서 매출의 수출. 그다음에 거래처는 YNG. 대변에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몇 달러요? $10,000 곱하기 1150원 하면 1100 얼마 나와요? 50만 원 나와요. 그 다음에 돈은 나중에 받기로 했죠. 외상 매출금 1150. 그러니까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그냥 이거 아냐 물어본 거예요. 무슨 일이요? 선적이. 그러니까 문제들마다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6월 29일 수입 나오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거래처는 세관, 뭐만 회계 처리, 부가세만 회계 처리. 그래서 이거 잘못 보시고 머티리얼사 쓰시면 안 돼요. 머티리얼사가 되면 수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세관 쓰셔야 돼요? 인천 세관. 전자는 역.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300, 대변의 보통 예금 300.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가로에 써 있잖아요.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뭐만 해라? 회계 처리만 해라. 그게 수입은 뭐만 회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부가세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고 보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 당사의 영업부선대 계산서 나왔죠. 매입의 면세, 전자신문사, 전자는 여. 그래서 결론은 신문은 과세다 면세다? 면세예요. 800번대 뭐야? 도서 인쇄비 15,000원. 돈은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 급금 얼마요? 15,000원.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8월 11일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데 제품 팔고 현금 영수 중이니까 매출에 뭐여? 현과 장결이 대변의 제품 매출 12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12만원 그 다음에 현금으로 팔았으니까 현금 얼마요? 132만원 참고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 사장님 이름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사업자 등록증 나오기 전까지만 가능해요. 왜냐면 우리 그 사업자 등록증이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였죠? 20일 이내였죠? 근데 요 안에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사장님 이름으로 받으시면은 인정받을 수 있어요. 20일 전 것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왜요? 법에서 며칠 이내에 하라 그랬으니까 20일 이내에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20일 좀 중요해요. 공부하실 때. 다음에 보시면은요. 문제 3번 부가가치세. 다음에 보시면 1번 이 문제에 한해서 당사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이라고 가정한다. 앞에 보세요. 우리 의제 매입세액 나오면 살 때는 매입의 면세의 원재료 그 다음에 만들어서 팔 때는 뭐야? 과세. 그 다음에 원칙은 102분의 2 중소제조기업 개인이라고 나오면 104분의 4 음식점에서 법인은 106분의 6 개인은 108분의 8 그 다음에 2억 원 이하는 몇 분의 몇이요? 109분의 9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여기로 들어오세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들어오시고 1기 확정이죠. 4월에서 몇 월이요? 6월 F2 서울 농산 2020년 4월 5일 구분은 계산서. 왜 2020년이냐면 여기 202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위에 보시고 물품명은 농산물 수량은 200 그 다음에 1억 600 몇 분의 몇이요? 106분의 6 그 다음에 서울 끝났으니까 강남마트 2020년 5월 6일 여기는 신용카드 농산물 50에 4240 공제율은 106분의 6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밑에 예정분 있죠. 예정분이 얼마예요? 1억 4천 확정이 얼마예요? 2억 끝 됐죠? 더 이상 넣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시고 그 다음에 문제 2번 부가가치세 뭐요? 신고서 그 다음에 매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는 매출의 과세 신용카드는 매출의 하과 내국시공장은 매출의 영세 직접 수출은 매출의 뭐요? 수출. 일단 항상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넣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 유형에 따라서 들어가는 데는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여기로 들어오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몇 기 확정이요? 네, 1기 확정 몇 월에서 몇 월이요? 네, 10월에서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 1번에 2억 5천 그 다음에 3번에 5천에 500
그 다음에 5번에 3,000. 그 다음에 6번에 얼마야? 350.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두 번째 매입. 세금계산서 수치분 일반 매입. 매입의 과세의 일반. 왜 일반이에요? 거기 써있죠. 일반이라고. 그 다음에 2번.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몇 인승이요? 9인승. 몇 인승이요? 9인승. 9인승은 봉고차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차요? 봉고차. 그래서 이거 불공 아니에요. 매입 과세의 고정입니다. 불공이 되려면 8인승까지가 불공이에요. 몇 인승까지요? 8인승. 근데 요거 몇 인승이에요? 9인승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 번째 법인 신용카드니까 매입의 카과의 일반. 그 다음에 누락된 거 있죠. 매입과세 누락. 그 다음에 미완급 세액. 그 다음에 기타까지 할게요. 전자신고세액공제 얼마라 그랬죠? 10,000원이에요. 얼마요? 10,000원. 이렇게 나오면 괜찮은 시험 문제입니다. 뭐가 없죠? 가산세가 없죠. 가산세만 없어도 뭐예요? 편해요.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일단 매입과세 일반 가셔서 1억 5천에 1,500. 그리고 여기에 키포인트는 요 2번이에요. 9인승. 9인승은 3,500에 얼마요? 350. 그리고 카드는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41번. 3,000에 300.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은 38번. 1,000에 얼마요? 100. 그리고 매입 누락한 거는 가산세 안 낸다 그랬어요. 왜냐면 매입 누락하면은 국가가 손해, 회사가 손해? 회사가 손해예요. 그래서 오히려 빼먹어 주시면 국가에선 땡큐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여기까지 했고 예정신고 시 누락까지 했고 예정신고 미완급세액 얼마 있었죠? 100만원. 그 다음에 전자신고세액 공제 얼마요? 10,000원. 끝.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결산. 이 정도면은 괜찮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입니다. 네. 가산세도 안 나오고. 근데 저것만 좀 잘 봐두시면 돼요. 뭐야? 8인승. 몇 인승까지냐? 그러니까 인승하고 저거 잘 봐야 돼요. 몇 인승이냐랑 그 다음에 저거 뭐냐? 인승하고 cc. cc 나오면 몇 cc요? 1000cc. 그 cc하고 같이 잘 봐두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4번 결산. 단기말 장기투자 목적으로에다가 밑줄 치세요. 뭐요? 장기투자. 이거 매도가능 증권으로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증권이요? 매도가능 증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얼마예요? 2,000원 올랐죠? 예. 근데 몇 주예요? 50주죠. 그럼 2,000원에 50주면 얼마 오른 거예요? 10만원 오른 거예요. 맞죠? 네, 매도 가능 증권 무슨 이익? 평가 이익. 그러니까 요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몇 주 남았대요? 50주. 그 다음에 10,000원에서 12,000원 됐잖아요. 얼마 올랐어요? 2,000원 이익 났죠. 그래서 결론은 총 얼마 이익? 10만원 이익.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첫 번째.
영업의 수익 중 임대료 개정에 10월 1일자로 입금된 600만 원은 2020년 10월 1일로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래요. 그러면 올해는 10, 11, 12 몇 개월이요? 3개월. 그래서 얼마 되냐면 150. 그 다음에 내년은 몇 개월이요? 9개월. 450. 그래서 차변에 임대료 450. 내년 거 먼저 받았다. 무슨 수익? 선수 수익. 얼마요? 450. 그다음에 3번 보시면은요. 작년에 또 외화 나왔어요. 15,000달러를 차입한 금액이 단기말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남아있대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차입일 현재는 상관이 없고요. 전기말하고 단기말만 비교하시면 돼요. 왜냐면 차입일은 최초일이잖아요. 근데 평가했기 때문에 최초일은 필요 없어요. 1,050원이 얼마 됐죠? 1,030원 됐죠. 얼마 떨어졌어요? 20원. 그 다음에 15,000달러 하면은 30만 원인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장기 차입금이잖아요. 장기 차입금은 떨어지는 게 좋아요? 오르는 게 좋아요? 떨어지는 게 좋죠. 왜요? 내 거니까 남의 거니까 남의 거니까. 그래서 30만 원만큼 결론은 우리 회사에 뭐가 난 거예요? 이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외화장기 차입금 얼마 줄었어요? 30. 그 다음에 무슨 은행이요? 외화은행. 그 다음에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 얼마 이익 났어요? 30.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부서가 5월에 구입한 소모품 90만원 중 결산일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게 얼마 남았어요? 20만원. 남아있는 건 자산 처리돼야 되죠? 그래서 소모품 얼마요? 20. 그 다음에 대변에 소모품 B 얼마요? 20. 그리고 모를 때 찍는 방법.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비용 처리했다 그랬잖아요. 뭘로 처리했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감소시키는 거예요. 뭐 시킨다고요? 감소. 그거 좀 알고 계시면은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기말 현재 제품에 대한 실지 재고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모된 수량 중 70개는 정상적이고 나머지는 뭐래요? 비정상적이래요. 요거 나오면 요거는 수동 하나랑 자동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동도 해야 되고 뭐도 하셔야 돼요? 수동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170개 됐는데 70개는 정상이고 100개는 비정상이죠. 100개에 만원이면은 100만원이에요. 얼마라고요? 100만원.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얼마라고요? 100만원. 뭐와 관련된 거예요? 제품. 적요 몇 번이요? 8번. 타계정 대체. 그리고 타계정 대체는 언제 한다 그랬어요? 네, 뭐 했을 때? 안 팔고 딴 데 썼을 때.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거를 일단 일반 전표 몇 월 며칠 가요? 12월 31일 가서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100 대변의 제품 적요 몇 번이요? 8번. 나머지는 다 차대변은 넣을 줄 알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거예요. 결산 자료 입력. 무슨 자료 입력이요? 결산 자료 입력. 1월에서 12월 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무조건 실제를 넣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실제가 330개죠. 그 다음에 하나당 얼마라고요? 10,000원. 그러면 얼마 나와요? 330만원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 치면 돼요? 330. 그리고 자동 하시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뭐 누르셔야 돼요? 네, 전표 추가. 끝.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몇 번이요? 이제 5번. 보시면 1번. 다음 자료를 보고 내국인이며 거주자인 사무직 사원 김미소를 사원 등록하고 김미소의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 후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넣으래요. 원천징수에서 무슨 등록이요? 사원 등록. 그래서 사원 등록 오셔서 밑에다가 105번 김미소. 그 다음에 76012322054440 2020년 6월 며칠이요? 1일. 참 이렇게 나오면은 불편은 해요. 일단 본인 여자분이시죠? 연간 총급여액 얼마예요? 2850이죠? 부녀자 넣으셔야 됩니다. 뭐 넣으셔야 된다고요? 부녀자. 왜냐면 부녀자 공제는 여자분이 얼마보다 적어야 된다고요? 3천만 원 미만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거를 일명 무슨 공제라 그런다고요? 맞벌이 공제. 근데 맞벌이 공제는 없어요. 세법에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누가 물어보면 이게 부녀자 공제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배우자가 없는 여성도 돼요. 여성으로서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을 때만. 그리고 만약에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다 될 때에는 이중 공제 안 돼요. 이때는 뭐만 가능해요? 한부모 공제만 가능합니다. 왜냐면 여성분들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앞으로 많아요. 맞죠? 네. 남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부녀자 공제는 안 되고 무슨 공제만 되는 거예요? 한부모 공제만.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하지만 코로나 지나고 나면은 아마 또 늘어나지 않을까. 근데 요즘엔 저게 많이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황혼이혼. 60 넘으신 분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 다음에 보시면 두 번째 이제 박재민님 여기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박재민
아버님은 700-420-166-2875. 사업소득 금액 얼마죠? 300이죠? 100만원 넘었으니까 부예요. 그 다음에 본인의 아버님 김성호님. 영국 거주하시죠? 안 돼요. 그 다음에 유미영님. 요분도 어디 살고 계세요? 영국 거주라 안 돼요. 복권 당첨 소득은 돼요. 복권 당첨금은 1억이 나오든 100억이 나오든 다 됩니다. 근데 어디 살고 계셔서 안 되시는 거예요? 영국. 그래서 만약에 영국이 아니면 이분은 되는 겁니다. 복권 당첨 소득은 얼마가 나오든 신경 쓸 거 있다 없다? 없다. 일용직도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박예슬님. 미국 유학 중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박호식. 여기도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니 김미정님. 퇴직소득 금액 100만원은 되거든요. 근데 나이에 걸려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소득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나이 고민하고 나이는 되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민하는 거예요? 소득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 살면은 나이 소득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안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연말정산 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요 본인의 부녀자 넣는 거. 은근 시험 때 간혹가다 한 번씩 본인의 부녀자를 넣는다던가 장애인을 넣는다던가 요런 거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주 안 나오다 보니까 잘 빼먹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들어오시고 몇 번 일단 치세요. 700번 4번 넣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씩 보시면 연말정산 첫 번째 김영철 본인이죠. 2020년 월세액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래서 월세액 됩니다. 그래서 월세액을 넣으시면 되는데 어디에다 넣으면 돼요? 여기 위에 월세주택 가셔서 임대인명 여운혁씨 79010316139663 유형은 아파트죠? 그래서 아파트가 5번 계약면적은 85제곱미터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2020년 6월 1일에서 5월 31일 그 다음에 연간 월세액은 얼마라고요? 420 그 다음에 두 번째 김희민님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배우자로 하여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죠? 보장성 보험 돼요. 그래서 여기 일반에다가 얼마요? 70. 그래서 김희민님의 보험료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박주희씨 현금으로 절에 시주한 기부금 돼요. 기부금 되는데 뭘로 넣으셔야 돼요? 종교 단체로 절에하셨으니까. 그래서 종교단체 얼마요? 200. 그 다음에 장애가 있으신 장인어른 돼요. 그래서 김장훈님 의료비도 되는데 장애가 있다고 하시니까 넣으실 때 어디에다 넣어요? 장애인 란에다가 넣으시면 되죠. 400. 그 다음에 김경민
김경민의 교육비도 돼요. 교육비 되는데 대학교 등록금이죠? 그러면은 교육비 가서 대학생에다가 얼마 넣으세요? 250. 김상민의 논술학원비는 안 돼요. 왜 안 돼요? 학원비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미취학 아동만 학원비 뭐하다? 가능하다. 근데 22살이면 취학 아동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가 터져요.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은 이제부터는 저걸 봐야 돼요. 뭐를 봐야 되냐면 저기 김장훈 아버님 계시죠? 아버님 뭘로 결제하셨어요? 신용카드. 그래서 여기 신용카드 가셔서 신용카드에다가 일단 얼마를 쳐야 돼요? 400. 그 다음에 김상민의 논술학원비도 뭐예요? 카드죠? 네. 근데 여기 되게 이상하게 내놨어요. 그 다음에 거기 김영철 기타 지출 내역 보시면 총급액 5,500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요. 월세액이 되려면 7천만 원이어야 돼요. 7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근데 거기 얼마라고 써있죠? 5,500. 그래서 월세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신용카드는 얼마치 쓰셨다고요? 2,000. 근데 장인치료비 미포함이죠. 맞죠? 그러면은 2,000에다가 400 더해서 얼마 넣으셔야 돼요? 2,400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중공제 되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 의료비, 신용카드. 그 다음에 저기 교복구입비, 신용카드. 마지막으로 미취학, 아동, 학원비, 신용카드. 맞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이런 거 없고 연금저축 있대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 무슨 저축이요? 연금저축 여기 밑에 가셔서 연금저축 누르시고 그 다음에 F2 무슨 은행이요? 국민은행. 그 다음에 212-902367-62791 납입금액 얼마요? 200. 끝. 아 여기 이거 지문 잘 봐야 돼요. 신용카드 사용액에 그러니까 말장난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기 보시면은 신용카드 사용액 얼마 있었죠? 2천만 원 있었죠. 잠시만요. 장인치료비 미포함. 이렇게 나오면 좀 요건 문제가 있다. 논술학원비 있죠? 네, 요거까지 합치세요. 여기 2,400이 아니고 얼마요? 2,500. 왜냐면 학원비는 안 되는데 뭐는 돼요? 신용카드는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으로 나오면 할 때 신용카드도 되냐 안 되냐까지 다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원비는 뭐는 안 된다고요? 학원비 공제는 안 돼요. 교육비 공제는. 근데 뭐는 된다고요? 신용카드 공제는 포함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12시 20분부터 우리 하던 거 있죠? 그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